전례 없는 권력 균형의 전환이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동으로 감행한 대규모 공습으로 암살된 것입니다. 이란 언론과 국제통신사들의 정보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지휘시설에 대한 극도로 정밀한 공습으로 인해 다른 여러 고위 장성들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이는 이슬람 공화국의 최고 중대사를 뒤흔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공군과 그 동맹국들은 이란 영공 깊숙이 침투하여 영내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하던 정권의 최고 지도부를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이번 공습은 수개월간 지속된 긴장 고조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지난 수십 년간 중동에서 벌어진 가장 정교한 군사작전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불과 2달 전 우리는 또 다른 국가 원수가 납치되어 국외로 이송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안보 규칙이 세계 정치 지형에서 급격히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더욱 불안한 점은 현재 이란이 심각한 리더십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의 침략에 맞서도록 구축된 정치체제가 핵심 인물을 잃고 군사적 및 내부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격이 중동의 군사 및 정치 전략을 어떻게 재편할 수 있는지 분석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메네이와 같은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이 왜 단순히 전술적인 한 수가 아닌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사 개입을 기본적인 병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임무라고 생각하지만 이란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란은 9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광대한 국가이며 방대한 통합 군사력과 광범위한 안보 체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는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독자적인 규모와 전투 능력을 갖춘 국방 및 안보 조직으로 최고 지도자에게 직접 소속되어 정규군과 병행하여 활동합니다. 정규군과 달리 혁명수비대는 자체적인 보병, 해군, 그리고 우주 및 미사일 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규모 준군사 조직인 바시지와 해외 작전을 전담하는 쿠두스군과 같은 세력을 통제합니다. 이는 혁명수비대를 경찰력처럼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군사 정치 안보 기관으로 만듭니다. 혁명수비대의 전략적 중요성은 이란의 핵심 무기 프로그램, 특히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과 첨단 UAV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에서도 드러납니다. 따라서 이란이 핵무기 개발 능력에 근접했다는 정보가 있더라도 핵심 군사 역량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혁명수비대의 역할 때문에 이 국가를 경찰식 작전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및 미국과의 전면적인 충돌 상황에서 혁명수비대의 실질적인 전투 능력과 방어체계는 모든 군사 개입 시나리오가 단발성 기습이 아닌 전면전을 고려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란은 결코 만만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강대국이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군사적, 정치적 세력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국제 질서에는 불문율이 존재했습니다. 압박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으며 협상하거나 심지어 위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권 국가의 최고 지도부를 직접 암살하는 것은 거의 레드라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지도자가 위협으로 간주되면 표준 시나리오는 외교적 협상, 경제적 고립 또는 군사적 억제였습니다. 모든 방안이 실패하고 충돌이 발생했을 때 지도자 교체는 해당 국가가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도자는 권력을 잃고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2003년 체포된 후 그는 이라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2006년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과정은 미군이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라크 정부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때 표준으로 여겨졌던 모델입니다. 권력을 박탈당한 후에야 합법적인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자의 불가침성이라는 개념은 지정학적 게임의 법칙의 일부로 존재해 왔습니다. 지도자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직접 겨냥하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연쇄 반응을 촉발할 수 있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만약 이 원칙이 무너진다면 전통적인 억제 질서는 깊이 변할 것이며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은 개인의 안보와 자신이 대표하는 정권의 생존 전략을 다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모든 전략 기획가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극단적으로 간주되는 지도자나 폐쇄적인 권력 집단이 수년 동안 국가의 운명을 조종하고 수백만 명을 위기에 빠뜨리며 지역 전체를 위협하는데도 세계는 그들을 직접 제거하지 않는 걸까요?
왜 거의 모든 정권 교체의 시나리오는 수천 명의 사상자와 대규모 파괴를 동반하는 뜨거운 전쟁으로 시작해야만 할까요? 왜 단계적인 긴장 고조를 건너뛸 수 없을까요? 권력의 중심으로 한 걸음씩 진군할 필요 없이 정밀 유도 미사일, 무인 항공기 또는 특수부대를 사용하여 지휘부를 직접 타격하면 되지 않을까요? 언뜻 보기에 그 논리는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아무도 보스 한 명을 잡기 위해 도시 전체를 초토화하지는 않습니다. 지휘부를 겨냥합니다. 하지만 국제관계는 폭력 조직 소탕 작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단지 한 개인이 아니라 주권의 법적 상징이며 군사, 정치, 외교 시스템의 중심입니다. 최고 지도자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더 이상 단일 전술이 아니라 전면전 행위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국제 질서는 억제와 균형 또는 협상이나 압박, 그것이 실패하면 공개적인 전쟁에 돌입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 왔습니다. 재임 중인 지도자를 직접 제거하는 회색지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유치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권력 게임의 핵심에 닿아 있습니다. 한 개인은 살과 뼈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지만 국가 권력을 잇는 순간 그를 향한 모든 행동은 그 국가 자체를 겨냥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의 전략적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거의 반세기 동안 존재하며 영원히 뿌리내린 것처럼 보였던 한 정권이 정밀 타격 한 방으로 단 몇 초 만에 수뇌부가 잘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후에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현실입니다. 그 이후에 파멸적인 재앙도 없었고 행성을 전면적인 혼란으로 몰아넣는 즉각적인 연쇄 반응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사용된 미사일이나 무인기 자체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집니다. 이는 최고 보스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한 독재자에게 접근하기 위해선 오직 사상자로 가득 찬 길과 총력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기존의 이미지를 깨뜨립니다. 만약 한 정권의 지도자가 더 이상 불가침의 상징이 아니라 현대기술로 무력화될 수 있는 유한한 개인에 불과하다면 전통적인 억제 사고방식 전체가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년 동안 이란의 광신적인 지도자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에 맞서려는 야망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의 미래를 걸고 심각한 경제 제재를 감수하며 장기간의 빈곤 상태를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될 때 전략적 결정은 때때로 대중의 의지가 아닌 소수의 야망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만약 전면전을 촉발하지 않고 그 개인들을 제거할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심리적, 전략적 결과는 매우 심대할 것입니다. 한 정권만이 계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모든 권력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계는 한때 국제 질서를 유지했던 불문율들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무게를 갖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격동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국가들은 정교한 억제 시스템에 기반하여 움직였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암묵적으로 이해되는 한계, 공식적인 문서 없이도 존중되는 레드라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원수를 체포하여 자국 영토에 감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임 중인 정권의 권력 중심부에 미사일이 쏟아진다면 또는 한 강대국이 자신이 선택한 국가를 일방적으로 침공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몇 년간의 현실은 국제사회의 반응이 말로는 강할 수 있지만 항상 행동을 막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질서 파괴 과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많은 관측통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시절부터 가속화되었다고 봅니다. 주권과 영토 보존의 원칙이 공개적으로 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러시아가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 행동했다면 미국은 군사력과 글로벌 영향력으로 새로운 표준을 형성할 능력이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표준이 실제로 형성된다면 매우 냉혹할 것입니다. 결과를 감당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능력이 허락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글로벌 전략사고에서 위험한 전환입니다. 이러한 정권에 대해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국민의 이익보다 이념적 야망을 우선시한다는 비난을 받는 테헤란의 광신적인 지도부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큰 질문은 감정이 아니라 선례에 있습니다.
만약 재임 중인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이 평범한 정치적 도구가 된다면 세계는 완전히 다른 논리, 즉 순수한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테헤란 정권은 내부 탄압과 시위대에 대한 강경 조치로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영내 무장 대리 세력에 자금을 지원하고 무장시킨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중동을 넘어서는 영향은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샤헤드 드론을 제공했을 때 비로소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샤헤드 자폭 드론은 에너지 기반 시설과 민간 목표물을 겨냥하는 저렴하지만 효과적인 공격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없었다면 러시아는 제한된 수량의 값비싼 순항 미사일에 더 많이 의존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화력의 균형은 상당히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석에 따르면 수백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지 않았을 수 있고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장기간의 정전 속에서 겨울을 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책임이 있는 지도층을 무력화하는 것이 전략적 도덕성을 갖는 행위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 관점에 따르면 불안정을 조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권력의 중심을 제거할 수 있다면 이란 국민들은 국가를 재건하고 경제에 통합되며 삶을 개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형성했던 억제 규칙들은 깊은 이유 때문에 존재했습니다. 그것들은 행성의 절반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한 세대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강자가 법이라는 원칙이 표준이 된다면 인류가 끝없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제력은 나약함이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한 국제체제의 생존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타격과 전략적 자제 사이의 긴장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줄다리기입니다. 한때 세계를 틀 안에 가두었던 제약들이 점차 사라진다면 그 결과는 단순히 분쟁의 증가가 아니라 국제 시스템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일 것입니다. 모순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법치에 기반한 질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권조차도 강대국들의 자제력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비교적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강자가 스스로의 힘을 제한하는 세상이 더 안정적인 세상입니다. 하지만 역설은 바로 그 자제력이 때로는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자들까지 보호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규칙이 약화되면 모든 국가는 자신의 실제 능력에 따라 행동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아무도 새로운 경계선이 어디에 놓일지 확신할 수 없는 모호한 시대를 엽니다. 역사를 더 넓게 보면 경쟁과 선택의 압력은 항상 진보를 이끄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생존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개혁을 강요받았습니다. 군대와 국방산업의 수준은 사회 전체의 발전 수준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현대 군대는 첨단 기술을 요구하고 첨단 기술은 광범위한 교육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한 사회가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배출할 때 그들은 국방 공장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대규모 무기 생산은 수공업 모델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대장장이 한 명이 현대적인 소총으로 군대를 무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경제, 공급망, 자본 투자, 그리고 복잡한 산업 조직, 다시 말해 어느 정도의 자본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그 방향으로 발전할 때 폐쇄적인 계층 구조의 전통적인 사회 구조는 점차 침식됩니다. 따라서 현대 군사력은 단지 미사일이나 탱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 변혁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국제 질서가 변할 때 각 국가 내부의 개혁 압력 또한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현대 기관총은 철광석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구 개발을 허용하는 정치 시스템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에서,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교육에서, 그리고 대량 생산을 감당할 수 있는 산업에서 시작됩니다. 군사력은 자원의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구조의 결과물입니다. 어떤 국가도 국민을 문맹과 빈곤 상태에 묶어두고 한 개인의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정치 참여 권리를 박탈하면서 첨단 기술 수준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지성이 억압되면 산업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산업이 정체되면 군대는 뒤처집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크림 전쟁에서 패배하기 전 러시아는 농노제와 무거운 봉건 구조를 가진 구시대적인 사회 경제 모델 아래 운영되었습니다. 더 발전된 기술로 무장한 영국, 프랑스 연합군과 맞섰을 때 그 낙후성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러시아의 목조 전함은 영국의 철갑 함대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르 알렉산드르 2세가 농노 해방과 국가 현대화를 포함한 대개혁 정책을 시작하도록 강요한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정학에서의 다윈주의적 논리입니다. 절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개혁을 거부하는 국가는 스스로를 취약한 목표물로 만들게 됩니다. 경쟁적인 세계에서 적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입니다. 침략 전쟁을 제한했던 세계는 역사를 형성했던 혹독한 선택의 압력을 무심코 약화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정치 및 군사 구조가 취약한 국가들이 오래 존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적응하기 위해 개혁하거나 아니면 합병당했습니다. 그러나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시대에는 많은 정권이 내부적으로는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쿠바를 보십시오. 소련이 붕괴하고 보호막이 사라진 후 고전적인 지정학적 논리에 따르면 이 섬은 군사 개입의 위험에 직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전 이후의 상황에서 미국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쿠바는 장기간의 금수 조치를 겪으면서도 계속 존재했습니다. 이 논리는 다른 정권들로 확장됩니다. 많은 정부가 권력 집중적 통치와 심층적인 개혁 부족으로 비판받지만 비침략 원칙을 중시하는 국제 시스템 덕분에 주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였다면 자원은 풍부하지만 군사 구조가 약한 국가들은 강대국들 간의 직접적인 경쟁 목표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르크메니스탄은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시절 막대한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했지만 폐쇄적인 통치 모델을 유지했습니다. 19세기 지정학적 환경에서 그런 땅이 완전한 독립을 유지하기는 드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란이나 북한이 존재하는 것은 단지 내부의 힘 때문만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현대 국제 질서 덕분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김씨 일가는 무력으로 변화를 강요받는 대신 여러 단계에 걸쳐 핵 협상에 나서고 원조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분쟁을 억제하는 세계가 비효율적인 정치 모델의 수명을 무심코 연장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경쟁의 압력이 돌아온다면 무엇이 변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고전적인 역사 논리에 따르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는 오래 존속하기 어렵습니다. 경쟁 압력이 충분히 크다면 낙후된 모델은 곧 도태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비교적 평화로운 질서는 통치 능력과 국가 생존 능력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을 단절시켰습니다. 한 정부는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군사 개입의 위협에 직면하지 않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분석에서 자주 언급되는 사례입니다. 19세기 역사관으로 보면 가난하고 고립된 국가가 강대국들 앞에서 오랫동안 주권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국제 환경에서 평양은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정권 교체 위협에 직면하기 전에 핵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일부 전략적 주장에 따르면 현재의 변화점은 기술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전쟁에서는 병사의 수와 인력 동원 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부는 소모전 모델에서 큰 사상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인력을 모집하고 희생시키는 능력이 유도 미사일이나 정찰 위성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고 기술적으로 앞선 강대국이 총력전을 피하고 대신 정보 능력, 정밀 무기, 그리고 특수작전을 사용하여 지도층을 겨냥하기로 선택한다면 전쟁의 논리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 결정적 요소는 더 이상 인구 규모가 아니라 정확성과 기술적 우위가 되는 것입니다. 일부 관점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역사에 존재했던 선택의 압력을 재현한다고 주장합니다. 비효율적인 통치 모델은 더 이상 절대적인 면책의 껍질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위험을 내포한 길입니다. 어떤 선례가 세워지든 다른 국가들이 역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견고하다고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경쟁정보기관에 의해 면밀히 감시받는 정권을 상상해 보십시오. 국제 여론이 지도층의 모든 움직임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내에서는 불만이 쌓여 국민들이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그것은 심각한 위기의 징후입니다. 기술적으로 앞선 강대국들이 총력전을 벌이는 대신 정밀 도구를 사용하여 위협을 무력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세상에서 전적으로 탄압에 의존하는 지도자들의 위험은 상당히 증가합니다. 군대를 투입할 필요도, 영토를 점령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정보 우위와 정밀 타격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현대전쟁이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전략적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쇠퇴하는 정권에서 안보부대는 보통 비무장 시위대에 직면할 때만 효과적입니다.
그들은 공포를 통해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권력의 중심이 조준경 안에 놓이게 되면 그 공포는 더 이상 절대적인 충성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위대의 개인적인 계산이 바뀌고 지도자를 보호하는 것이 곧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권력 구조는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사회의 침묵은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봉기가 필요 없이 단지 더 이상 누구도 나서서 보호하려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분명 현대적 맥락에서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강대국들은 고전적인 식민지 스타일의 영토 합병 모델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국제 시스템의 진화는 직접 점령을 비용이 많이 들고 정치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정권이 권력의 중심을 잃었을 때 붕괴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많은 정권은 권력을 극소수, 때로는 한 개인과 그의 측근 그룹에 집중시킵니다. 그 구조가 거의 전적으로 안보기구의 충성에 의존할 때 안정성은 실제로는 겉보기보다 취약합니다. 만약 적이 기술적 우위, 특히 정보 감시, 정밀 타격 능력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지도층에 대한 위험은 상당히 증가합니다. 이것은 식민주의의 회귀가 아닙니다. 점령군도 없고 군정도 없습니다. 대신 영토를 통제하지 않고도 국면을 바꾸는 다른 논리가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총력전이 더 이상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도구가 아닙니다. 만약 한 정권이 사회를 깊은 불만 상태에 빠뜨린다면 문제는 반드시 대규모 작전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선택적인 행동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그런 맥락에서 안보기관의 실수나 보호계층의 균열은 연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요소는 단지 기술이 아니라 사회 심리입니다. 국민이 더 이상 지도자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권력 구조는 고립되고 바로 그 고립이 진정한 전략적 약점이 됩니다.